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오랜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요새 챗GPT가 이제 유행인데 이게 챗GPT가 의대 교수랑 비교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떠냐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저는 이제 챗GPT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위력을 알기 때문에 이거 코멘트는 봤는데 겁이 나서 사실 못하고 있었어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어떤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게 됐고요. 오늘 영상은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올려주셨던 질문 5개를 제가 이제 질문을 보고 제가 먼저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질문을 챗GPT한테 입력을 시켜서 챗GPT가 하는 말을 제가 이제 녹음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살짝 좀 떨립니다. 네, 첫 번째 구독자 질문입니다. 비대상성 간경화인데 꾸준히 병원 다니고 있고 근데 한방병원 가서 간경화 치료를 받아도 되냐? 약은 안 먹고 있고 복수 때문에 뭐 침이나 뜸이나 그리고 복수는 또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복수를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복수를 안 뺀 지는 1년이 됐고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게 괜찮냐 물어보셨어요. 자, 의대 교수의 답변입니다. 저는 지금 일단 우리 구독자분은 복수가 있었다는 거는 한번 생겼다는 거는 현재가 복수가 없어도 비대상성 간경화에 해당하는 정의거든요. 비대상성 간경화는 일단은 일반 환자에 비해서 출혈 성량 그리고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면에서 보통 저희가 뜸이나 침 이런 거를 침 하는 거를 권유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정상인은 그렇게 침이나 뜸을 했어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우리 간경 환자들은 그 뜸 맞은 멍이 엄청나게 든다든지 아니면 침 맞은 부위로 안 생겨도 될 감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비대상성 간경화니까 저희가 정상 간에 비해서 독성 간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한방병원에서는 주로 쓰는 게 이제 한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작용 안 생기던 한약들도 이 비대상성 간경 환자들한테는 생겨요. 네, 그래서 사실 한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중에 그런 한약이랑 그다음에 침, 뜸 이런 게 우리 비대상성 환자에게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비대상성 환자 정도라면은 저는 2차 병원도 아니고 그냥 아예 대학병원으로 오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의대 교수의 답변이었고요. 이제 챗GPT 답변을 제가 입력하고 좀 들려드릴게요. 떨리네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꾸준히 병원에서 복수 간 기능 상태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챗GPT가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아니 일반 사람 얘기한 것처럼 막 이런 소리도 들어가서 저 좀 약간 놀랐는데 되게 답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코멘트가 저랑 비슷한 듯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간경화에 조금 더 핵심을 뒀던 것 같고 챗GPT는 지금 약간 복수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담배를 끊으면 생기는 병이 있냐? 아버지 친구분들이 담배를 끊고 나서 돌아가셨단다. 담배를 끊으면 걸리는 질병이 있는지 궁금하다 올리셨고요. 글쎄요, 담배를 끊었을 때 생기는 질병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한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담배를 끊으면 생길 수 있는 게 다른 환자분들 보면은 군것질을 많이 하면서 살이 좀 찌시는 것 같아요. 그거 부작용 하나 정도? 근데 담배를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끊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이거 끊었다고 없던 게 생긴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제 답변이고요. 이제 챗GPT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이거 진짜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하네. 챗GPT가 이거는 인정. 저보다 답변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조금 더 답변을
약간 잘하지 않나 생각되고, 두 번째 질문은 인정. 챗GPT가 더 잘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간 초음파를 했는데 1.8cm 물혹이 있다고 해서요. 6개월 뒤에 초음파를 해보자고 해서요. 위험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우리 구독자분은 해서요를 좋아하는 것 같네. 자, 우리 물혹은 일반적으로 간낭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간낭종은 단순 간낭종, 복합성 간낭종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단순 간낭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단순 간낭종은 저희가 보통 악성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염증이 동반되지 않는 간낭종은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그냥 이제 추적 관찰을 위해서 크기가 좀 더 커지지 않는지 그렇게 6개월을 권유하신 것 같고, 현재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답변이에요. 이제 챗GPT 답변 들어볼게요.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데요. 저 약간 불안합니다. 이거 얘가 생각보다 감정도 되게 잘 이렇게 좀 어루만져주는 면이 있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볼게요. 5월 달에 횡파 탄성 초음파를 했는데 섬유화 수치가 5.8이었다. 근데 이번에 파이브로스캔 검사했는데 2.1이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치가 낮아질 수 있냐? 횡파 초음파랑 파이브로스캔 검사가 편파가 큰 거냐 물어보셨고요. 그 횡파 초음파는 저희가 1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원 엘라스토그래피고, 지금 이제 횡파탄성 초음파는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요새 거의 다 2D 엘라스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듯 기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파이브로스캔은 저희가 수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얼마나 굳었는지 보는 검사고, 횡파탄성은 말 그대로 횡파, 양쪽 수평적으로 했을 때 얘가 이제 얼마나 굳었는지를 보는 거라 그게 좀 다르니까 이게 수치가 똑같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횡파탄성 초음파 컷업 레벨이 파이브로스캔 검사랑 거의 비슷하지만 특히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5.8, 2.1이 크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니고, 아마 횡파탄성 초음파에서 5.8이면 대부분 뭐 파이브로시스가 제로거나 1 정도일 것 같은데, 뭐 파이브로스캔 2.1이라는 거랑 결과가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에 그리고 파이브로스캔 검사로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 사이 만에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파이브로시스만 재는 게 아니라 뭐 인플라메이션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살을 뺐다든지 염증 상태가 좋아졌다든지 하면 몇 달 만에 또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좋아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 질문이 챗GPT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좀 들어볼게요. 섬유화 수치가 두 검사에서 다르게 나온 것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횡파탄성 초음파, 시오레그라피, 슈와 파이브로스캔은 모두 간의 섬유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지만 이 두 가지 검사 방법은 측정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시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횡파탄성 초음파는 초음파 기반으로 간의 특정 부위의 탄성도를 측정하여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파이브로스캔은 진동을 이용해 간의 여러 부위의 탄성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검사 모두 간의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지만 검사 환경, 측정 부위, 검사 기기의 민감도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간 수치는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지간의 일시적인 염증, 지방간의 변화, 체내 수분 상태 등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 사이에 섬유화 수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종종 검사 방식의 차이나 일시적인 요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결과를 관찰하며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수치와 상이하여 두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찰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얘 일부러 사람처럼 얘기하려고 한 번씩 이렇게 말실수로 하는 건가요? 근데 답변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이 2.1이 막 큰 차이냐 그 정도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챗GPT랑 제 의견이 좀 다르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B형 관련 보균자고 DNA가 20만, ALT가 78입니다. 병변증은 없다네요. 이 경우에도 항바이러스 처방이 안 된다네요. F2? 이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DNA 레벨이 높고 ALT가 40은 넘어가는데 80은 안 되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는 F2라고 파이브로시스 스테이지가 2 이상이 되어야 항바이러스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이브로시스 2를 평가하는 도구가 3개가 있는데, 간 조직 검사, 그 다음에 MR 엘라스토그래피, MRI 찍는 거, 그 다음 파이브로스캔, 요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MR 엘라스토그래피나 조직 검사는 대학병원에서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파이브로스캔 검사를 해서 이제 F2에 해당하는 값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항바이러스 처방이 급여로 되겠지만, 파이브로스캔을 검사를 했는데 그 수치 이하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급여 체계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챗GPT 저보다 답 못하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문제라도 제가 좀 이겨야 되는데. B형 관련 보균자로 HBV DNA가 20만 아이유들이 그리고 ALT가 78 하는 상태이신데 병변증이 없다고 들으셨군요. 이런 상황에서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할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F2에 대한 용어도 질문하셨네요. 1. 항바이러스 처방 여부.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할지에 대한 결정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 전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ALT가 지속적으로 높은지 HbB DNA 수치가 증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간 섬유화의 정도에 따라 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F2는 간 섬유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 보통 메타비어 스코어를 기준합니다. 메타비어 스코어는 간 섬유화를 F0에서 F4로 구분합니다. 챗GPT가 너무 투머치 토커라서 끊었습니다. 뒤에는 별로 쓸모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더 답변을 잘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5문제 중에 솔직히 제가 느꼈을 때 한 문제는 제가 더 잘했고 한 문제는 챗GPT가 더 잘했고 담대쪽 3문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나름 의대 교수잖아요. 근데도 얘가 이만큼 하는 거 보면은 참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정말 이거 하면서 약간 직업이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제 사람들이 의사를 안 찾고 챗GPT 찾으면 어떡해요? 네. 근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우리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에서 살지 맙시다. 항상 건강하세요.